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 증후군, 뇌질환 중에 비교적 노인병에 속하는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뒤쪽에도 이 증후군 얘기를 잠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질환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말 그대로 증세를 보이는, 그래서 마치 이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통칭해서 이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파킨슨 병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갑자기 열이 나요? 네, 열이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감기가 걸린 건 아닌지, 혹시 심해져서 폐렴이 오는 건 아닐까? 장염인가? 그런 생각을 일단 염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이 떨리고 몸이 좀 이상하게 무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시작으로 이제 파킨슨 증후군으로 증상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파킨슨 병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증후군 상태에서는 파킨슨 병 이외에도 여러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어, 파킨슨 병은 실제 60세 이상의 인구의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병 연령이 평균 55세,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80% 정도가 40세에서 70세 사이에 발병을 하고요. 3, 40대에 발병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한 5% 정도 차지를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증상의 증상이 악화돼서 결국 그렇게 진행되는 노인성 질환으로 보통 알려진 이 파킨슨 병은 남자가 3대 2 정도의 비율로 여자보다는 조금 높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남성이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도 도시보다는 공기 좋다는 농촌에 있는 노인들한테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뒤쪽에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음, 치매가 한 25%를 차지하고 파킨슨병이 한 14% 정도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노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져지는 포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50대 중장년층 환자의 40% 정도를 40% 정도가 지금 그 중장년층의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파킨슨도 거기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림이 가장 어,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손이 떨린다. 이걸로 파킨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일반적인 증상이죠.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서 행동이 느려지고 마비가 있지만 정신적인 인지 기능상은 정상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빈뇨 증상이 좀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석하게도 파킨슨 환자의 40% 정도가 치매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경우에 파킨슨병 그러면 치매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여서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사실 파킨슨병이 꼭 치매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40% 정도가 치매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노인성 질환과 혼동이 쉽고 파킨슨병으로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기에 이제 그 좀 오진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구분이 좀 쉽지 않거든요. 티피컬한 그런 파킨슨병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뒤쪽에도 설명하겠지만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게 아주 주관적인 그 개인의 진단으로만 확인이 처음에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많이 요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진단해요. 그래서 확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상당 부분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치매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관절염, 그러니까 노인병에서 노인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많은데 뭐
쉽게 뭐 관절염, 그죠? 또 신경통, 오십견, 그죠? 그리고 치매 증상, 뇌졸중 이런 것과 같은 다른 노인병 질환으로 오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곳에 힘을 쏟다가 결국은 내원을 해서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제서야 파킨슨 치료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뇌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뇌세포는 새로 치환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뇌세포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기능을 우리는 잃고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병이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 발견하는 건 그분한테 상당하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빠르게 조치를 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들도 상당 부분 오래 비교적 나쁘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수준으로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 시기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 파킨슨병은요. 여기 보시는 substantia nigra라고 해서 요 안쪽에 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분포하는 특별한 세포, 신경세포에 기인한 병이에요. 이 신경세포는 그 신경세포의 캐릭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인지 다 정해 있죠. 그래서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축상 말단에서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흥분성이 될지 억제성이 될 수 있지 또 이런 도파민성 뭐 신경전달 물질에 따라서 그 캐릭터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아세틸콜린성, 뭐 도파민성, 뭐 다 글루타메이스를 분비하는 뭐 글루타메이성 이런 그런 그 신경세포가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 그렇게 신경세포의 그 성격이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여기 특히나 substantia nigra 부분에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 분포하는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은 뉴로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대로 진행형으로 나빠지는 상황만 유도되는 그 상황을 이제 퇴행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변성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변성이 되면서 결국 죽는 과정까지 유도되는 것을 통칭해서 퇴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이고요. 여기 정상인과 파킨슨병의 여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흑질이고요. 흑질에 그 있는 세포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세포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흑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런데 파킨슨병을 앓은 환자가 같은 위치에 어떤가요? 희끗하죠. 검은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질의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서 그 세포의 존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 흑질의 영역에 색깔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상당 부분 신경세포의 변성으로 소실이 됨으로써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파킨슨의 그런 징후가 많이 나타났겠죠. 비헤이비어 상으로도 그러니까 행동학적으로도 손떨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마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도파민은요. 뇌 흑질의 신경세포에서 주로 생성이 되고 흑질의 그 신경세포는 뇌 기저핵이라는 부위와 잘 연결이 돼요. 이 기저핵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뇌 운동 피질 있잖아요. 거기랑 여러 부위랑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인체의 그 운동성 부분을 조절해주는 주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부드럽고 조화롭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주 중요한 뇌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흑질의 이 기저핵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의
부족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실제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먹는 양은 대부분 이 도파민, 부족해진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었으니 도파민 분비를 못하겠죠? 근데 그 시냅스 부분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야 시냅스를 통해서 결국은 운동 기능을 도와주는데 이 도파민이 더 나올 소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도파민성 물질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의 주요한 효과예요. 그래서 도파민 부족한 걸 다시 충전해주는 그런 효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림에 이제 그 흑질 부위가 실제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흑질의 세포 부분이 사라진 걸 통해서 결국은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사라짐으로써 도파민을 더 이상 신경 전달 물질로 분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신경 전달 체계의 균형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 결과로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도파민은요, 중추신경계에서 발견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중뇌의 복직,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복직 부분에 위치되고 있던 흑질, substantia nigra 부분에서 생성이 되고요. 사실 이 도파민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운동 조절을 포함해서 뭐 호르몬이나 또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요. 뭐 수면, 학습 이런 데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는 주요 기능을 가진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얘들이 이제 과다 분비가 되는 경우는 조울증 들어보셨죠? 조울증 그리고 신경분열증이라고 해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이거를 수정을 못했군요. 조현병으로 지금은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을 야기하는데도 관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고 이 밸런스가 과다 분비되었을 때는 그렇게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분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보통 디프레션과 우울증과 연동이 돼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우울증도 여러분이랑 같이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분비가 줄어들 경우에 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제 그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줄어들어서 결국 이런 그 파킨슨이 유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울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울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파킨슨의 증상은 1차적인 증상으로 주요한 4대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동, 진전, 강직, 균형장애, 그걸 통해서 자세 유지 장애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주요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파킨슨인지 진단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파킨슨병을 이제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킨슨을 결국 더 넣어줘서 이제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서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파킨슨병에서 가장 심한 운동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느려져요. 엄청나게 느려져서 모든 운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도 시간이 많이 느려지고 움직임 자체의 양도 줄어들고 진행 중인 동안에도 그 운동을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보행장애를 초래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서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떨리는 거를 통해서 대부분 파킨슨인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킨슨 환자의 75%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런데 손이 떨리는 것이 때때로는 발에서도 나타나고 머리, 목, 뭐 얼굴, 근육이나 혹은 턱 같은 데가 떨릴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 떨림이 움직이지 않고 휴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부분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의식한 것이 아니라 얘가 그냥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식 상태가 유지가 안 되도록 떨림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 상태에 오히려 그 떨림 증상이 심해지고 일부 환자에서는 반대로 어떤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움직이는 동안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떨림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래? 손을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인지를 할 수도 있을 만큼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강직 증상이 있는데요. 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관절이 이렇게 굳은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 종종 뭐 떨림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관절을 움직일 때 톱니바퀴 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차륜성 경직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특징적인 강직 현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걷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아니면 서 있는 환자를 이렇게 밀었을 때 이런 균형 장애 측면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균형 유지 자세 장애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잘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뭐 골절 같은 게 오면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상을 입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예, 2차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보행장애는 여러 양상이 있는데 보통 보행장애는 장애로 보인다던가 뭐 팔의 흔들림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보폭이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보통 게 턱턱턱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파킨슨 환자는 보폭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약간 쓰러질 듯이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폭이 좁아지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요. 일례로 이런 예가 있어요. 본인이 파킨슨인지 몰랐던 거예요. 한 40대 분이. 그런데 옆에 이제 친구랑 식사를 하려고 이제 거리를 걸어서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인이 너 왜 걷는데 그렇게 걷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몰랐던 거죠. 뭐냐면 걷는데 팔이 이렇게 묶인 것처럼 팔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걷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걸을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뭘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잡고 있지만 대부분은 움직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걷는데 상당히 그 운동 기능이 조밀하게 잘 조절이 돼야만 그 걸음걸이가 유연하게 나타나는데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 걷는데 다리만 걷고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뭐 이렇게 팔이 아픈가 싶어가지고 물어봤겠죠. 본인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걸 계기로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진단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의 움직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 자체가 보행을 시작할 때 좀 문제가 보인다거나 보통은 이제 좀 심해지면서 짧은 보폭화 되면서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안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음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뭐 돌담길 같을 때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그럴 때 이 방향을 전환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넘어져요. 그래서 보행 도중에 또 그리고 갑자기 얼어버리듯이 걸을 수 없는 증상도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균형 장애 그리고 자세 유지 장애 그래서 잘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4대 증상에 속하는 1차적인 파킨슨의 증상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인 증상으로 파생돼서 생기는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이 임상 증상에 관찰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병력에 앞서가지고 설명한 여러 증상들 또 소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사후에 부검을 해서 병리 소견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 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법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를 진찰하는 담당 의사의 능력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감별해야 되는 주요 질환들이 뭐 본태성으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뇌 질환들이 있어요. 아니면 운동성 장애들, 뭐 마비 증상, 뭐 이런 것들을 또 약물에 의해서 또 파킨슨 증후군이 또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파킨슨의 경우는 임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바로 진단이 되는데, 임상 증상에 거의 유사한 2차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파킨슨병이나 또 정형화된 그런 증상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파킨슨 증후군을 감별해내기 위해서는 뭐 MRI를 찍는다거나 또 이런 단층 촬영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해서 팻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진단이 좀 쉽지 않고요. 그 증상이 또 애매할 때는 혹은 또 다른 여러 원인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파킨슨병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뭐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등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2차성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사실은 뭐 파킨슨병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병이야. 그리고 다른 2차성 질환으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날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약물을 투여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2차적 증상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율신경계 의상이 오기도 하고요. 또 정신기능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가 동반된다고 했죠. 우울증 따라오고요. 또 여러 증상들, 통증도 오고 뭐 후각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2차적 증상까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뇨 증상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실제 이 파킨슨병 진단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확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부분이 이제 전문의 병력 청취와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풍이나 관절염,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병이다 보니까 여기 모습을 보세요. 목이 약간 거북목처럼 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서 걸음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관절염에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비 증세로 인해서 움직임이 팔 같은 데 움직임이 줄어드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CT나 MR에는 다른 질환이나 2차성 파킨슨증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신경학적 검사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파킨슨병이 경과됐을 때 어떤 이제 상황이 되냐, 1기에서 5기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1기에서는 한쪽에 침범 현상이 나타나요.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손이 왜 이상하네? 누가 옆에 봤는데 왜 턱을 그렇게 턱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아주 초기에는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기가 되면 양측으로 침범 현상이 균형 장애가 없는 양측으로 생기게 되고 떨림이 생긴다면 그 범위가 점점 커지고 뭐 처음에는 손만 떨렸다가 나중엔 발도 떨린다거나 이런 반응까지 근데 점점 침범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기가 되면 보행장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까지 또 따라오고요. 4기가 되면 걸을 때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걷고 서기는 할 수 있지만 좀 증상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옆에 도움이 없이는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기가 되면 보행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휠체어로 탄다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으로 도출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점점 심화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과거에는 사실은 발병 5년 이내에 거의 한 4분의 1의 환자가 무능력해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무능력해지는 이런 단계까지도 오게 되고요.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겼죠. 그리고 발병 후에 15년 정도면 89%의 환자가 사망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치료법도 좋아지고요.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초기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초기 진단이나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는 병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면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 암울해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예, 많은 신경이 요하는, 그죠?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예, 쉽지 않은 병인 건 맞지만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잘 도움을 받는다면, 예, 충분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원을 잘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뇌질환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상당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증상 또한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고요.